네, 문희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검찰에 적발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문 씨를 불러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게 거짓 진술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는 왜 이런 거짓 주장을 했던 걸까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문다혜 씨를 이르면 오늘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부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환 전에 좀 파악해야 될 것들이 더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피의자 신분이고요. 또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2번 이상 부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문다혜 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 또는 오늘 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부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예. 현재 규정상 이 기자들이 많이 모인 경우에 안전을 보장하는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고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 피의자 조사는 강제로 끌고 와서 데려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을 조율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생계도 있고 또 기존의 일정도 있고 또 담당 경찰의 기존 다른 업무 일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이상이 없는 지장이 없는 날짜와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경찰이 조사 일정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해온 대로라는 것이 공개 소환을 할 수 있다, 비공개 소환이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찰이 밝힌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네. 해석할 때 규정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경찰의 공보 준칙을 보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 언제 출석할 것이다, 언제 끝날 것이다 등등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고 또한 전직 대통령의 가족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언제 경찰서에 나올 것이니까 취재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는 다른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 공보 준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다만 그동안 여러 유명인들의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어떠한 경로로든 이 언론에서 정보를 알게 되면 예. 이 경찰서에 와서 이제 취재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이렇게 된 경우에 경찰 입장에서는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여러 가지 경찰도 지금 고민을 해서 탈 없이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사건의 경우에 특별하게 혜택으로 특혜로 비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되거든요. 네,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고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이게 시각으로는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50분이었습니다.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제 택시와 부딪힌 건데 당시 음주 측정 결과 0.14%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취소 수준인데 이 정도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치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현재로서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건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처벌 대상이고요. 또한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있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요. 즉 특가법에는 위험운전치상죄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을 해서 이런 결과를 발생했을 때 혹시라도 위험운전으로 볼 소지가 있느냐 여부까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택시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입은 상해는 가벼운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음주량에 대한 조사도 이제 향후 조사에서 이루어질 전망인데 다만 약물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계획한 바가 없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제로 할 근거나 법령이 따로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약물운전 이런 부분들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요. 이 음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측정을 요구했을 때 불응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또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 음주에 비해서 이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들이 아직까지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여러 건이 발의가 된 바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들이 다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찰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약물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허점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분에 비해서 약물운전은 아직까지 그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약물 검사를 하기도 어렵다는 현장의 고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측정 기기의 경우에도 음주에 비해서 약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급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네. 현장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자료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전에 그 상황을 좀 보면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우회전만 가능한 끝차로니까 이제 우회전만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서 네. 무리하게 이제 좌회전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이제 진행자가 지적하신 그 부분도 당연히 현행 법령을 위반한 부분인데요. 예. 하지만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즉 범죄는 아니고 다만 현재 마련되어 있는 그런 교통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예, 겁니까?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렇게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또한 주변 교통 상황에 저렇게 무리하게 지장을 주었다면은 당시의 음주 상태뿐만 아니라 얼마나 술에 취해 있었는지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만약에 이제 그 음주운전에서 처벌받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전의 상황들이 이런 것들 그 신호 위반까지 한 부분들도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법정형 중에서도 처단형과 선고형이 정해짐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뭐 동종전과 여부라든지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든지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동일하게 측정됐다 하더라도 당시에 얼마나 취해 있었으며 얼마나 주변에 해를 끼쳤는지 여부는 영상을 통해 또 다양하게 또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여지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의 이야기인데요.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동안 소주 4병을 마셨다라고 주장을 한 박대성의 말과는 다르게 4병 중에 2병만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에 경찰이 가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박대성은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만 당시 그 가게에는 테이블 위에 소주가 4병이 있었습니다만 2병은 마셨고 또 한 병은 아예 뚜껑도 따지 않았고 한 병은 뚜껑만 딴 상태라고 네네.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을 볼 때 실제로 박대성이 소주 4병을 마셨지만 나머지 2명은 다른 곳에서 마셨을 가능성 또 배제할 수는 없죠, 이론적으로는. 또는 박대성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단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예. 내가 많이 취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인정을 받아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좀 감경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대성이 주장하는 만취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치 감형을 노리고 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어떤 죄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예.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증인도 아니기 때문에 위증도 아닌 것이죠. 앞으로 향후에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는 있어요. 즉 여러 양형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지한 반성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음주 상태와 음주 양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이거는 만약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서 본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일 수도 네. 있거든요. 따라서 양형 요소로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범행 직후에 거리를 배회했던 이 박대성을 한 시민이 제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신고를
했고 이후에 체포가 된 건데 여기서 유의미한 증언이 좀 있었습니다. 박 씨를 정면에서 바라본 이 시민분이 박 씨가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상태 박 씨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증언이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음주량 관련해서 현재 소주 2병을 어디에서 마셨느냐, 실제로 마신 것이 맞느냐 등을 경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거기에 그와 함께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어요. 특히 아주 가까이에서 박대성을 마주쳤고 또 박대성과 함께 몸싸움까지 벌였고 실제로 두 팔을 꽉 잡아서 제압까지 한 시민이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박대성이 이 시민에게 서너 차례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네. 또 이야기까지 주고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음주 관련해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으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아주 알 가까이 수밖에 있었기 없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시 이 시민이 신고한 시민이 이런 것들을 느꼈는지 여부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볼 때 이 걸음걸이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주 4병을 물론 개인의 주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마신 것이기 때문에 정상인처럼 일반 상태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의 걸음걸이를 보면은 아주 많이 취한 것으로 또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종합적으로 보아서 실제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음주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력과 이사조절 능력들이 좀 미약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주치감경, 심신미약, 인저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또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범행 20분 전에 경찰이 직접 박대성의 식당을 찾아가서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경찰이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직전에 경찰이 또 이런 박대성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혹시 그때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규정을 보더라도 경찰이 당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보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보인다면 보호 조치로서 처벌이 아니고요. 보호 조치로서 경찰서에 데려가서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 박대성의 형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힐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칼부림을 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동생인 박대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었기 때문에 박대성과 대화를 통해서 뭐 큰 이상이 없었고 또한 술에 취해 있었지만 담배를 피고 있었고 뭐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해서 돌아갔고 이제 그 상황이 종결이 된 것인데요. 만약 경찰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걸 가지고 아주 크게 비난을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상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일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네, 실제로 당시 경찰이 돌아간 다음에 박대성이 이제 흉기를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그 흉기를 가지고 이제 범행을 시작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시 경찰이 이러한 살인 범행의 징후를 포착하는 게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건 당일의 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뭐냐면 식당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흉기 챙겨 나와서 박대성의 피해자보다 먼저 마주친 사람이 있었는데 택시 기사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주취 상태였다면 이 택시 기사한테는 그냥 가시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만취 상태였다면 상대를 고를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약한 범행 대상을 고른 게 아니었냐,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런 의심도 들죠. 그리고 현재 박대성이 범행의 동기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문이 많이 생기는 상황인데 당시 박대성이 이렇게 그 택시 기사를 만났다가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보낸 후에
이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범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본인이 제압을 할 수 있는 약한 상대를 고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입니다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의 경우에도 네. 당시 남성들은 그냥 그 혼란한 틈에 남성들은 보내고 여성들 위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 노약자 위주로 공격을 가했거든요. 그리고 또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숨어 있다가 남성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다 그냥 보내고 여성이 들어온 경우에 공격을 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본인이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기다렸다가 공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하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박대성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계획 하에 범한 범행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조선의 경우에는 작년에 오히려 여성을 공격한 게 아니라 20대 남성만 골라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고 또한 공격 대상을 미리 결정을 한 상태의 범행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현재 범행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짐작의 영역입니다만 아마도 경찰도 현재 수사를 하면서 박대성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사건 관련 내용들이나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피습 직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뒤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큰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박대성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여러 사람이 박대성과 만났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직전에 친구에게 위험을 알리기도 했거든요. 범행을 좀 막을 수 있었던 지점들이 여러 차례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데 만약에 경찰에게 바로 신고가 되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누군가 이렇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또한 약한 상대를 골라서 감행을 한다면 사실 이 범행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범행에 의해서 피살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박대성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한 박대성은 당시에 흉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리를 또 배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용감한 시민이 제 앞에서 신고를 하고 바로 체포되도록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현재 이상동기 또는 무동기 범행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부분에서의 분석까지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탐정사무소가 곳곳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뭐 탐정사무소인지 그러니까 합법적인 업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흥신소 같은 나 돈을 받고 남의 뒤를 캐는 뭐 이런 정보를 캔다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 업체들도 있는 건데 오늘 나눌 이야기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려온 이른바 유흥탐정이 최근에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른바 유흥탐정이 몇 년 전에도 굉장히 큰 논란을 좀 낳았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2명이 가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한 명이 예전에 실제로 본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이 범행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돈 한번 벌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만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냐? 그게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끼리 그걸 공유하는 앱이? 네,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왔던 손님들의 고객들의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앱이 있다는데 불법 앱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일종의 이제 범죄인 사업을 이제 벌인 것인데 돈을 받고 의뢰를 하면 당신이 물어본 사람의 출입 여부를 알려주겠다.
저렇게 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은 다음에 불법적으로 알려주고 돈을 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의뢰를 한 고객이 무려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았어요. 예. 이들을 통해서 억대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셈인데 그렇다면 의뢰를 한 사람들은 따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도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에서 의뢰했는지에 따라서 범법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서 이제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당하게 불법으로 정보를 모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제안을 하고 돈을 보냈다면은 이런 부분도 역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2천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유흥 탐정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의뢰를 한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정보도 해서 없으면서. 네네 일종의 사기를 벌인 사람들까지 사기네요.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다 적발이 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업체도 있는 거란 거죠. 탐정사무소란 게. 그럼요. 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탐정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른바 용어를 이제 유흥 탐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합법적인 탐정과 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지칭의 편의성을 위해서 유흥 탐정이라고 한 것이지 합법적인 탐정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엄연히 있습니다. 불법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손수호 변호사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